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우입니다.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은 단순한 정치 쟁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 분립의 존립 여부와 맞닿아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고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 해도 위헌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통해 내란 종식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겠죠. 어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선 참석한 법원장 모두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격한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43명의 법원장들 모두 돌아가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신설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참석자는 법 왜곡죄에 대해 판사들이 애매하면 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겠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을 두고도 이런 식이면 특검을 할 때마다 재판부를 만들자 하지 않겠냐. 결국 직위원 재판부를 빼겠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법원장들은 미리 모아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하나같이 위헌 가능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제 회의에서는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닌 만큼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등의 구체적 대응 방식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법원장들의 위헌성 우려에 민주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다며 법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장 회의에서 제기된 위헌성 우려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계엄과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되었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SNS에 뭐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식의 망설임은 난국을 방치할 뿐이라면서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한 이른바 위헌 소송 방지법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법부가 나서 위헌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에 공개 경고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법사위원인 신동욱 의원은 이제 전국 법원장들을 모두 친윤 내란 판사들이라고 몰아붙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한다며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면서도 내란 재판부법의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며 수정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위헌성 논란에도 내란 재판부 연내 설치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8일 정책의원 총회에서 위헌성 해소에 대한 의견 수렴 후 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아직 2개 특검이 연장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특검이 추가됐습니다. 관봉권 띠지와 쿠팡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이 오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건섭 특검팀이 오늘 오전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선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입니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 물류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어미준 청장이 저한테 폭언을 하면서 월요일 출근해서 대검 감찰 지시를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배당 조치를 취하겠다고.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어미준 검사는 오늘 특검에 문 검사가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감찰을 받게 되자 책임을 피하려 무고한 것이라며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이어갈 상설 특검팀은 두 의혹 모두 똑같은 비중을 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로운 특검까지 출범하면서 특검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사흘 전 민주당의 사법 개편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그렇지만 이 법 왜곡죄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서 법조팀 류태영 기자와 법 왜곡죄에 대해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법 왜곡죄, 이제 이름도 생소한데 도대체 뭘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경찰 등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경우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입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판사가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나 검사가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활용하는 경우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이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까? 네, 있긴 합니다만 주로 공산국가들에 있습니다. 중국 형법 399조에서는 형사재판 중에 고의로 사실과법을 위반해 재판하는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도 부당판결죄란 이름으로 부당한 판결을 한 자는 최대 5년까지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산권 국가들에서 당의 입장과 다른 판결을 한 판사를 처벌하는 장치로 악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범민주권 국가에서는 독일에서 나치에 가담했던 법조인을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사례 정도가 있습니다. 예, 법조계에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통된 반응은 위헌성이 크다 이런 지적입니다. 무엇이 법 왜곡인지 규정 자체가 모호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앞서 보신 대로 어제 전국 법원장회의 참석자들 모두 우려를 나타내며 판사들이 판결 자체를 안 하려 할 것,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1년에 총 600만 건 넘는 판결과 결정들이 나오는데요. 이 판결과 결정을 내린 판사들이 모두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거고요. 그래서 법학계에서도 특정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추진하는 법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법관들을 내지는 검찰을 협박하는 기능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 법 왜곡죄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명목상 이유는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법 왜곡죄를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제안 이유를 보면 판사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는 경우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김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면 조금 다른 해석도 나옵니다. 만약에 지기현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합니다. 결국 오는 2월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부인 지기현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발생한 지 열흘째지만 당 차원의 조사 결과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도 장 의원 역시 그 흔한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가해 논란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장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을 향해 반성은커녕 특권의식과 비겁한 궤변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경찰 포토라인에 서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재선 의원의 도리이며 태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에서 장 의원을 보호하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수사기관의 판단 나올 때까지는 당에서는 뭐 장경태 의원을 보호하는 식의 발언은 안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대본이란 어떤 일을 도모하여 미리 짜놓은 계획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며 장 의원이 피해자 인터뷰를 대본 연출 같다고 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폄훼했다면 그 자체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이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가 이루어진 지 열흘째이지만 아직 그 결과는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윤리심판원으로 회부되지 않았습니다.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은 조사 지시 사흘 만에 회부됐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개별 면담하며 당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쓴소리가 이어지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오후 4선 이상 중진 의원 5명을 만났습니다. 각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 30분 정도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순회 집회 전 중진들의 의견을 들은 지 2주 만입니다. 당을 위해서 여러 좋은 말씀들 주셨어요. 계엄 1주년 전후 장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소장파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 대다수가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는 길이 안 맞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의원들과 소통을 좀 하시는 게. 장 대표를 만난 한 중진 의원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우리 당의 운명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잘못됐다고 평가받는 정책 폐기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실질적 단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장파 의원은 당 구성원 얘기를 더 들어야 한다며 본인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듣고 기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 않겠냐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 중진 의원은 수용할 건 수용하고 또 변화된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소통 움직임 등이 한 템포씩 늦는다며 지금 변하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다음 주에도 기존 오찬 약속을 취소하고 중진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인데 지선을 6개월 앞두고 실질적인 중도층 확장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자신 있게 밀어붙였던 1인 1표제가 예상외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뉴스더에서 정치부 한성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1인 1표제 부결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게 된 정청래 대표. 어제 송구하다면서도 재추진 가능성 내비쳤습니다. 김용민, 이성윤 등 당내 강경파 의원들도 여전히 정 대표 중심으로 더 공고히 하자 이런 결집 기류 있습니다. 중진 박지원 의원도 1인 1표제 보완해서 다시 추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취지인데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정 대표 체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당 대표가 밀어붙였던 그런 사안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1인 1표제 사실 따져보면 출발 시점부터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정 대표 한 달만 당비를 내도 투표권을 준다고 했다가 대표 연임을 위한 개정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전당원 여론조사로 말을 바꿨습니다. 투표율 17%에도 정 대표는 압도적 찬성이라면서 밀어붙였습니다. 또 최고위원들과 친명계 의원들 졸속이라면서 공개 반발했는데 정 대표는 이재명 대표 때부터 추진됐던 것이라며 밀어붙였고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의결 일정만 일주일 미룰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원들은 집회와 토론회까지 열면서 반발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이란 말입니까? 나머지 83%의 당원들은 당원이 아닙니까?
정 대표가 내세운 어떤 개혁 과제들은 계속 밀고 갈 수 있을까요? 당내에서는 이번 부결 사태를 누적된 이 불만 표출의 결과로 정 대표에 대한 비토 성격 강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 2달 전에는 사심제 논란이 있었던 재판소원법 밀어붙였다가 신중론에 부딪혔고 정부 조직법이나 3대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죠. 네, 1인 1표제 부결 이후에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는 신수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신수박을 걸러내자면서 1인 1표제 부결을 만든 세력들을 걸러내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또 한편에서는 부결이 당을 살렸다 이런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당원들 간 분화 조짐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최고위원 3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때가 분기점이 될 듯합니다. 정 대표에게 독재라고 외쳤던 친명계 최대 외곽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유동철 위원장, 1인 1표제 우려 목소리 낸 강득구 의원 등도 최고위원 출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친청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2~3명 이상이 출마 가능성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명청 대리정 구도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도해드렸어요. 이 일이 터진 지 열흘째인데 당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조사 결과 언제 나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지도부에 물어봐도 일관되게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 이렇게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아직 지도부 차원이나 여성 의원들의 공식 입장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대응 방식 떠올리게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사안이 같지는 않지만 당시에도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고 박 시장이 숨진 이후에 나흘 만에야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모여서 진상조사 요구했습니다. 이 성명에는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2차 가해 논란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사건의 성불감증, 내로남불, 피해 호소인 프레임 이번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새롭게 의결된 내용인데요. 당 윤리 규범에 피해 호소인 표현 삭제하기로 했고요. 2차 가해 행동이나 발언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장경태 의원 등 당내 2차 가해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민주당 행보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진정성에 대한 의문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당 관계자에 물어봤더니 장경태 의원 사건 관련해서도 2차 가해 사건 접수되면 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네, 당 조치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인공지능으로 녹음된 통화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까지 해주는 통신사의 통화 앱이 깔려 있는데요. LG U+ 앱 익시오에서 고객 30여 명의 통화 정보가 다른 고객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 측은 자진 신고하며 해킹이 아닌 작업 실수라고 했는데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기업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LG U+가 자체 개발해 1년 전 출시한 AI 통화 앱 익시오. 가입 고객 36명의 통화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 사이 익시오를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이들의 통화 정보가 노출된 겁니다. 유출된 정보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통화 내용 요약 등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 정보나 금융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LG U+는 사고를 인지한 지난 3일 복구 작업에 착수하고 피해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로 안내했습니다. LG U+는 서비스 개선 작업 중 설정 오류로 발생한 문제라며 오늘 오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사측은 해킹이 아닌 단순 실수라고 강조했지만 사인 간의 통화가 노출된 만큼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고요. 제3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삼아 퍼뜨리거나 이렇게 되면 제2차 피해가.
정부는 쿠팡과 통신사 등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인증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감이 확산하며 쿠팡 이용 소비자가 하루 만에 18만 명 줄었고 탈퇴 인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이 탈쿠팡족을 잡기 위한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쿠팡을 사용한 1일 사용자는 지난 2일 기준 1,780만여 명, 하루 만에 18만 명 이상 급감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엔 쿠팡을 탈퇴한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쿠팡에서 바로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지도 않았고 이미 정보가 털렸다지만 2차 피해가 걱정돼서 그냥 탈퇴할까 싶어요. 다른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탈쿠팡족을 겨냥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할인폭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쿠팡과 과점 구도를 이루고 있는 업체는 최대 세일 행사를 열고 쿠팡 로켓 배송과 비슷한 자체 배송 서비스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고객들의 이탈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쇼핑 이용자 수가 사흘 만에 36% 증가하는 등 쿠팡과 경쟁하는 온라인 업체 이용자 수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쿠팡 독주 체제가 깨지고 작은 쇼핑몰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회원수는 60만 명에 달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이렇게 쿠팡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조작에 익숙치 않은 디지털 소외층은 복잡한 탈퇴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 열릴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의 출석을 요청할 걸로 보이지만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쿠팡 앱으로 생필품을 자주 샀던 60대 김신정 씨는 쿠팡 주문을 끊었습니다. 회원 탈퇴를 하고 싶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방법도 몰라 발만 동동 구릅니다. 저 아직 못 알아봤어요. 탈퇴가 좀 쉽게 그냥 한번 전화나 한번 이렇게 클릭함으로써 탈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쿠팡 결제자 중 60대 이상 노년층은 209만 명에 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밀번호는 바꿨는데 약간 불안하죠. 온라인에는 쿠팡 탈퇴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지만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년층에겐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쿠팡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쿠팡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며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김 의장이 참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함께 탈북한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여성이 동생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늑장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여성이 보험사 직원을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동생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생이 숨진 건 지난 8월 29일입니다. 친누나인 50대 여성은 동생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5시쯤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를 만난다며 외출했습니다. 자신과 숨진 동생의 보험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 집으로 돌아온 여성은 소파에 누워있던 동생을 깨웠지만 동생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시신을 본 검안이는 동생이 이날 오후 5시부터 밤 9시 사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이곳 아파트에 출동한 건 밤 9시 20분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숨져 있는 동생을 발견하고도 40분가량 지나서야 신고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신고 전 보험 설계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성 측은 휴대전화 최근 통화 기록 맨 위에 보험 설계사가 있어 다급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보험 설계사를 통해 남동생 명의 보험 여러 개를 든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습니다. 여성 측은 동생 명의의 보험이 있긴 했지만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동생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동생 사망 일주일여 후 숨진 남편에 대해 가정폭력이 잦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 기록은 없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교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 씨가 소년범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매니저들로부터 고소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는 이들의 횡령 정황을 파악했다며 맞고소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배우 조진웅 씨 측이 과거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조 씨의 소속사는 어젯밤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30년도 더 지난 시점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 또한 이미 종결된 상태라며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예 매체가 제기한 고교 시절 차량 절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의혹과 배우 활동 이후에 벌어진 폭행 등의 의혹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혹만큼은 부인한 겁니다. 조 씨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선 과거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배우의 다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박나래 씨 측은 맞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박 씨의 소속사 측은 전 매니저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히며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 측의 정면 대응에도 박 씨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박 씨와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진흙탕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주공원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표적 쉼터로 불리는 서울 탑골공원은 장기 금지령에 이어 음주 금지령까지 예고했습니다. 고성 방가를 막기 위한 대책인데 지금 공원 모습 좀 달라졌을까요? 구자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찰 순찰차가 공원 출입구 앞에 멈춰섭니다.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채 공원 앞에 누운 어르신들을 깨우지만 취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나요. 차 왔다 갔다 하는데 다치면 어떡해요. 어르신들의 휴게 공간으로 불리우는 탑골공원 내외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4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그 길에 누워서 이제 막 그렇게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여기 외국인들이 꽤 오거든요. 실제 취객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술 못 마시게 해서 추진해놨는데 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전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공원의 상황은 어떨까? 이곳 공원은 2년 전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손에 술병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335 모인 사람들이 대낮부터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곳이었지만 금주구역 지정 이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나다니기가 힘들었지. 혹시라도 또 뭐 어떻게 해코지 할까? 관광객들로 붐비는 부산 밀락수변공원과 대구 함지공원도 2년 전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뒤 민원이 확 줄었습니다. 또 고성방가도 나올 수도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해가고 이러면 저러면 할 수도 있는데 없으면 또 좋기는 해요. 대부분 지자체가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나가다 보니 실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많지 않지만 누구나 즐기는 쉼터라는 이미지 개선엔 적지 않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금주공원은 전국 100여 곳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영향이 큰 바다 위에선 최근 4년 사이 500건이 넘는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가 늦어지면 망망대해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런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경이 풍랑을 분석해 어선을 사전 대피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거센 파도에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선원들은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그제 저녁 충남 태안군 천리포 해상에서 9.77톤급 꽃게잡이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4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침몰 사고는 544건, 사흘에 한 번꼴인데 기름값 등을 감당하기 위해 조업을 강행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해경이 피항 명령을 내리고는 있지만 이행률은 높지 않습니다. 안 지켜지는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동해 해경은 실시간 풍랑을 분석해 어선들을 안전 해역으로 안내하는 사전 대피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자 해경 함정이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15시까지 조업을 중단하고 독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하시. 풍랑 경보가 내려지면 해경은 어선들을 상대적으로 파고가 낮은 안전 해역으로 대피시킵니다. 안전 해역 주변 18km 내에 대기하며 사고 대응력을 높입니다. 국토 면적의 1.8배 크기로 넓어서 사고 발생 시 구조 세력이 현장 도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경비 함정을 전진 배치할 방침입니다. 동해 해경은 지난해 10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인근 해역에서 단 한 차례의 어선 전복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이번 주 강추위에 폭설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주말인 오늘은 날씨가 조금 풀리면서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선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트리와 장식이 설치됐습니다. 신정원 기자입니다.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린 장식을 구경합니다. 한쪽에선 프랑스 전통 마늘 소시지가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여러 주민들이 모여 크리스마스 전통 장터를 열었습니다. 날씨 추울까 봐 걱정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도 되게 많고 정말 이제 연말인 것 같은. 장터 한가운데에는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 처음 왔는데 너무 활기차고 너무 좋았어요. 그 눈이 오면은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할래요. 시내 백화점에도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였습니다. 손님들은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고 각종 장식과 선물용품도 구경했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이번 달에는 크리스마스라서 이것저것 주말에 나와서 좀 여행도 다니고 그럴 계획입니다. 며칠간 이어진 강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7도까지 오른 데 이어 내일은 12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증시에서는 늘 산타 랠리에 관심이 쏠립니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주가가 오르는 흐름을 기대하는 건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며 코스피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 기류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변수는 없을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윤서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말 3,800선까지 내려앉은 코스피. 하지만 열흘 새에 4,1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의 기환입니다. 지난달 매도 폭탄을 쏟았던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만 1조 4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급랭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리가 예상한 대로 미국에서 낮아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도 조정을 받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와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수출 회복과 되살아난 소비 심리가 성장 기대감을 높인 것도 한몫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됐고요. 올해 이제 그 GDP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잘하면은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기대감은. 정부가 연기금 유입을 장려하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예고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로봇과 바이오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
상승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2월 중순 이후에는 산타넬리가 기대감이 좀 사라질 것이다. 4,100 이상 가면은 좀 매도하고 3,800 근처 오면 다시 매수하고 그런 전략, 박스권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철저하게 실적이 좋아질 종목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테마성 주가 상승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건강한 초고령화 사회를 위해 요즘 지자체에선 시민들에게 건강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내 체력 관리에 성공하면 건강도 챙기면서 지역 화폐도 받을 수 있어서 지자체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임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윗몸 일으키기로 보는 근지구력 검사에서 페이스 계속 유지해주세요. 발끝으로 손을 뻗어 측정하는 유연성 검사까지. 숨 내쉬면서 후 숨 내쉬세요. 서울시가 시민 기초 체력을 측정해 관리해주는 체력 인증센터입니다. 평상시 제가 운동하는데 어느 정도 몸의 그 향상도를 갖고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전반적으로 또 코칭도 좀 받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신호가 울리면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해 민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사합니다. 최고 1등급에서 최저 6등급까지 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운동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낮은 게 유연성 3등급이잖아요. 스트레칭 위주로 유연성 향상을 위해서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6개월마다 검사해 기초 체력 등급이 오를 경우 5,000원 상당의 지역 화폐 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보니 불과 2분 만에 선착순 480여 명 모집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서 업무에 지장이 줄 정도로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건강 100세 운동교실에 참여한 고령층의 1인당 보험 자부담금이 26만 원가량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등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그가 남긴 건축물들은 한번 보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최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둥근 곡선의 벽면이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티타늄 패널 3만여 장을 이어붙여 반짝이는 건물은 하늘에서 보면 활짝 핀 꽃송이 같습니다. 1997년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독특한 외형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이후 쇠락한 철강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물결치는 모양의 외관이 특징인 미국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과 서울의 루이비통 매종, 프랑스 아르레 루마타워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가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est un de ceux qui m'impressionne le plus et auquel je suis le plus sensible esthétiquement parce qu'il mélange la créativité avec la technique, une œuvre qui est quelque part intemporelle. 1929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 LA로 이주해 건축을 전공한 프랭크 게리는 1989년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습니다. 역동성과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마치 조각 같은 건축물로 해체주의 건축의 1인자였습니다. Everything moves, and so I thought that I wanted to try the idea of movement with inert materials. 찬사와 함께 건축이 아니다, 너무 화려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격적인 상상력으로 관습을 깼던 프랭크 게리는 건축을 예술로 탈바꿈시키며 문화적 자극을 남기고 떠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는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경기와 충청 내륙은 짙은 안개와 빙판길이 겹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3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서울 12도, 광주와 대구 1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